박진희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래하던 중국 조선족 대방이 짝사랑 끝에 그녀를 차 안에서 잠재워 중국 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납치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남방의 낯선 도시였습니다. 2에서 3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단 결근 상태였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간첩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납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납치 이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 노력 영웅이었습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직접 건설한 북한 최고의 건설 전문가였습니다. 평양 180평대 대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집안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생계를 위해 순금 밀수를 했습니다. 반년 만에 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북한 최상위 계층의 삶과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납치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시작된 탈북, 일본에서의 5년, 그리고 300대 1 경쟁률을 뚫고 KBS 북한 전문 기자가 되어 장성택 처형을 일주일 전에 예고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력 영웅은 북한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칭호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노동자나 전문가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중 노력 영웅이라는 것은 그것을 2번 받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칭호를 2번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박진희의 아버지가 그 칭호를 2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 분야는 건설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건설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만든 것들의 목록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주체사상탑, 평양 대동강변에 서 있는 170m 높이의 탑입니다. 북한 체제의 핵심 이념인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개선문,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크게 만든 북한의 개선문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 구조물들이 아버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 국가 상징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치가 가족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국가 상징물을 건설하는 것은 가장 높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단순히 직업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배급, 교육기회, 사회적 위치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이 가족 전체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박진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특별한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노력 영웅이라는 칭호를 2번 받은 아버지를 둔 딸이라는 것이 박진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해야 이후의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상위 1%, 아니 그보다 훨씬 적은 집단에 속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특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180평. 한국에서도 180평 아파트는 흔하지 않습니다. 고급 주거 시설에 해당합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사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하면 180평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박진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그 크기였습니다. 평양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강이 보이는 뷰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디테일이 말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탁구대를 집안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얼마나 여유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 탁구대를 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진희의 집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허락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모든 평양 시민이 같은 조건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들과
그 가족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박진희의 아버지처럼 국가 핵심 상징물을 건설한 전문가는 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임이 주거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180평의 리버뷰 아파트. 그 집에서 자란 박진희는 북한의 일반적인 삶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굶주리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상위 계층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박진희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보다는 그 체제 안에서 주어진 특권적 위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박진희는 북한 최상위 계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외국어 교육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는 체제 입장에서 민감한 언어였습니다. 미국이 주적인 나라에서 미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재는 필요했습니다. 외교, 무역, 해외 활동에 영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영어 교육이 허용됐습니다. 박진희는 그 선발된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평양 외국어학원 영어과, 북한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북한에서 김일성대는 최고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성분이 좋고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진희는 외국어 학원을 거쳐 김일성대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 코스 자체가 박진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배경이 그 길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분이 뛰어났습니다. 이중 노력 영웅의 딸이라는 배경이 선발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것이, 김일성대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경과 능력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김일성대 졸업이라는 학력은 북한에서 가장 유리한 출발선을 의미했습니다. 어디서든 대우받을 수 있었고 어떤 기관에서든 좋은 자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희의 삶은 그 출발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이 얼마나 유리한 것이었는지를, 그 출발선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이해해야 이후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한 감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인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됐습니다. 고위부 스파이가 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친해 보이는 동기가 어쩌면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정해진 이념 학습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박진희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김일성대 학생이었습니다. 당의 지침에 따랐고 조직 생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발달하면서 외부 콘텐츠가 USB와 CD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비공식 경로로 북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국이 단속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희도 그 드라마들을 봤습니다. 가을동화, 귀공자,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들이 박진희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서울이, 화면 속의 사람들이, 화면 속의 일상이 북한에서 배운 나만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처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감시받는 대학 생활 안에서
몰래 본 드라마들이 바깥 세계에 대한 다른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중 노력 영웅이었던 아버지, 국가 상징물을 건설했던 아버지, 가족을 180평 아파트에 살게 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박진희가 살던 세계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지위와 업적이 가족에게 주던 특권들이 아버지가 없으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역회사의 회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김일성대 졸업 학력이 있었고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원의 월급만으로는 이전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 국가 상징 사업에 관여했던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맥이 다른 종류의 사업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순금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밀수 거래였습니다. 순금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할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컸습니다. 반년 만에 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5만 달러.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있는 공식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박진희 개인의 수완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인맥이 만들어준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 상대방들이 이중 노력 영웅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배경이 신뢰를 줬습니다. 그 신뢰가 사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을 특권으로 감쌌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맥이라는 형태로 딸을 돕고 있었습니다. 밀수 거래를 하다 보면 중국 측 거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같은 조선어를 쓰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거래를 매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진희와 거래하던 대방이 있었습니다. 거래 관계였지만 그 대방이 박진희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짝사랑이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전혀 원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거래 자리에서 박진희에게 무언가를 먹이거나 마시게 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실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남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평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남방의 낯선 도시였습니다. 납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쌈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잠재워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2에서 3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무단 결근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무역회사 직원이 중국 거래 파트너와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2, 3주 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심각한 혐의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간첩 혐의, 중국 측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그 의심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박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탈북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치가 탈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설적인 상황이 박진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탈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의 남은 가족이 연좌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북한 당국이 가족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김일성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배경이 있었고,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5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겪어온 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쳤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취재를 배웠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KBS에 지원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자리였습니다.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300명이 지원하는 자리에 한 명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희가 그 한 명이 됐습니다. KBS 최초의 탈북민 기자였습니다. 평양 180평 아파트에서 자란 이중 노력 영웅의 딸이 한국 공영방송의 북한 전문 기자가 됐습니다. KBS 북한 전문 기자로서 박진희는 특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내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인맥이 있었고 무역 사업을 하면서 만든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기자로서의 강점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자가 갖기 어려운 인맥과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진희는 장성택 처형 일주일 전에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이상 징후, 숙청 가능성을 예고하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장성택 처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 단독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내부의 실상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박진희가 가진 네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취재 능력이 아니라 그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사람이지만 북한 안과의 연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한국 언론에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에서 경영인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제3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엘리트 3, 납치와 탈북, 일본에서의 5년, KBS 기자 생활, 그리고 지금의 경영인, 같은 사람이 살아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중 노력 영웅의 딸이 만든 세 번째 삶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